달빛조차 희미한 금은밤이었다. 시골 마을의 밤은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로 가득했지만 박진우 씨의 귓게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서걱 쿵, 서걱 쿵. 낡은 삽이 마른 흙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이른 평생을 흙과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삽은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등은 오래된 소나무처럼 굽어 있었고 삽질을 할 때마다 바퉁이 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을 끝내야만 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뒷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였다. 그와 그의 아내가 이 집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다. 해마다 가을이면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아내는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들거나 달콤한 수정과를 끓여주곤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진우 씨는 더 이상 감을 따지 않았다. 감은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감나무는 이제 달콤함이 아닌 지독한 그리움의 상징일 뿐이었다. 한참을 더 파내려가자 그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제법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거친 소매로 훔쳤다. 그리고는 평상 위에 고이 놓인 낡은 다묘 꾸러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내가 직접 짰던 이제는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난 다묘였다. 그 안에는 그의 마지막 가족 누렁이가 잠들어 있었다. 15살의 누렁이는 오늘 새벽 진우 씨의 발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잠에 빠져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그저 꾸벅꾸벅 졸기만 하던 녀석이었다. 진우 씨는 그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밤새 녀석의 곁을 지켰다. 희미한 숨이 완전히 멎었을 때 그는 통곡하는 대신 녀석의 머리를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었다. 눈물은 이미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낼 때 모두 마른 줄 알았는데 뜨거운 것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한테 잘 가거라. 누렁가. 가서 이제 외롭지 않다고 전해주고. 그는 다묘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살아있을 때의 온기는 사라지고 축 늘어지는 무게만이 느껴졌다. 그는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누렁이를 천천히 눕혔다. 녀석이 평소 좋아하던 낡은 테니스공 하나도 함께 넣어주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세 식구가 함께 마당에서 던지고 놀던 공이었다. 다시 삽을 들었다. 이제는 파낼 때와는 반대로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일이었다. 한 삽 흙을 떠서 덮을 때마다 그의 삶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내와의 추억, 누렁이와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차가운 땅 속으로 묻히고 있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만 존재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약속. 텅 빈 집, 혼자 차리는 밥상, 맞장 굳혀줄 이 없는 텔레비전 소리. 그 적막함 속에서 누렁이의 조용한 존재감은 진우 씨에게 큰 위안이었다. 늙고 병들어 잠만 자는 날이 많았어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 이제 그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되었다. 흙을 모두 덮고 삽등으로 땅을 단단히 다졌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작은 무덤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덤을 어루만졌다. 흙 냄새와 밤이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깊은 허무감이 그를 덮쳤을 때였다. 부스럭,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새로 이사온 옆집과의 경계를 나누는 낮은 돌담 쪽에서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진우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점. 그건 동물의 눈빛이었다. 돌담 위에 사뿐히 올라선 거대한 흰색 개 한 마리.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각상처럼 굳어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 유난히 새하얀 털을 가진 그 개는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진돗개였다. 얼마 전 도시에서 귀농했다는 새로운 이웃이 데려온 개. 낮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이 깊은 밤에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걔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감시자처럼 그가 한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는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의 시선 속에서 진우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비밀스러운 밤의 의식이 예상치 못한 목격자를 만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수연 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늘 하던 대로 마당으로 나섰다. 서울의 빡빡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시골로 내려온 지 석 달째. 아침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그녀의 새로운 행복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평생을 바쳤던 교직에서 은퇴한 후 찾아온 허전함을 이 자연 속에서 조금씩 채워가는 중이었다. 백구야, 아침 먹자. 그녀의 일과는 언제나 충직한 진돗개, 백구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백구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디에 있든 쏜살같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녀석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집안에도. 마당 구석구석에도 없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툇마루 아래 제 집에 얌전히 누워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수연 씨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이웃이라고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박진우 씨네 집이 유일했다. 이사 온 후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그 노인은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밭을 일구거나 종일 목공소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드는 듯했다. 수연 씨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진우 씨네 집과 맞닿은 돌담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돌담 너머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하얀 형체를 발견했다. 백구였다. 백구야, 이리 와. 거기서 뭐하니? 반가운 마음에 그녀가 소리쳐 불렀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랐다. 달려오기는커녕 고개만 잠시 돌렸다가 이내 다시 앞발로 땅을 파헤치는 신용을 했다. 낑낑거리는 낮은 신음소리도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백구의 시선은 정확히 어젯밤 진우 씨가 흙으로 덮었던 그 작은 무덤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로 쌓아 올린 흙더미는 아직 주변의 마른 땅과 색깔부터가 확연히 달랐다. 바로 그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창고 문이 열렸다. 박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이 퀭했고 손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백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 씨는 이 어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저희 집 백구가 혹시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해서요. 그녀는 새로운 이웃으로서 최대한의 호의를 담아 말했다. 하지만 진우 씨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수연 씨와 백구,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무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연 씨는 무안함에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참, 괜찮소? 진우 씨가 마침내 내뱉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퉁명스럽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명백한 목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수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은 아니었지만 그가 세운 벽은 그보다 더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수연 씨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무뚝뚝한 노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친절은 갈 곳을 잃고 공기 중에 흩어졌다. 불쾌하기보다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감나무 아래의 흙더미로 향했다. 백구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킁킁거리고 있었다. 대체 저 아래 무엇을 묻었기에 저 노인은 저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영리한 백구는 이토록 이상하게 구는 것일까? 그의 눈이 떠올랐다. 방금 전 마주쳤던 깊은 슬픔과 피로가 뒤섞여 있던 그 눈빛. 분명 무언가 큰일을 겪은 사람의 눈이었다. 악이나 불친절함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슬픈 눈빛에 마음이 쓰이면서도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과 백구의 이상한 집착은 수연 씨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평화롭기만 할 것 같았던 그녀의 전원 생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가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백구를 달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백구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다. 그 모습이 마치 엄마, 저기 뭔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 백구의 이상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집착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연 씨가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녀석은 어김없이 옆집 돌담으로 달려가 앞발로 흙을 파려 하거나 코를 땅에 박고 구슬프게 낑낑거렸다. 마치 땅속에 묻힌 무언가와 교감이라도 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결국 수연 씨는 마당에서도 백구의 목줄을 채워두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진우 씨의 태도 역시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버린 듯했다. 수연 씨가 마당에 나와 있어도 그는 못 본 척 자신의 일만 하거나 인기척이 느껴지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만든 투명한 벽은 날이 갈수록 더 높고 단단해지는 것만 같았다. 수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슬퍼 보이는 사람이라는 첫인상과 무언가 숨기는 수상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충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고민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입구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용인댁과 마주쳤다. 용인댁은 마을의 모든 소식이 시작되고 끝나는 일종의 인간 방송국 같은 사람이었다. 어머, 선생님 댁 아니셔 장 보러 나오셨나 봐. 시골 생활은 좀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용인댁은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로 수연 씨에게 다가왔다.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던 대화는 이내 용인댁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 바로 이웃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근데 선생님, 옆집 방 노인하고는 좀 어울려지네요, 그 양반. 워낙에 괴팍해서 우리 같은 토박이들도 말 섞기 힘든 사람인데. 아, 그냥 인사만 몇 번 나눈 정도예요. 수연 씨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용인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전형적인 비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노인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몇 년 전에 부인이 죽고 나서는 아주 딴 사람이 됐지. 밤마다 뚝딱거리질 않나. 사람을 보고도 인사 한 번을 안 하나. 그러더니 며칠 전 밤에는 내가 뭘 봤는지 알아요. 용인댁의 눈이 교활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수연 씨의 팔을 슬쩍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글쎄, 그 깜깜한 밤에 마당에서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 내가 읍내 나갔던 아들 녀석 기다리느라 잠을 설쳐서 우연히 봤지 뭐야. 짐승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상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가시게 하던 길고양이라도 묻은 거 아니냐고 수군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말해서 뭐해. 용인댁의 말은 수연 씨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가 직접 목격하고 의심했던 상황이 흉흉한 소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근거 없는 험담이라고 치부해야 마땅했지만 백구의 이상 행동과 진우 씨의 폐쇄적인 태도가 자꾸만 소문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에이, 설마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수연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문을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 씨는 진우 씨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밭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연민보다는 서늘한 의구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정말로 저 무뚝뚝한 얼굴 뒤에 용인댁의 말처럼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태도가 변하자 진우 씨 또한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했다. 이제 수연 씨는 그를 봐도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하거나 슬쩍 시선을 피했다.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도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마치 위험 지역을 통과하듯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진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도시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늙은 시골뜨기가 그저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일 뿐이겠지. 아내를 잃고
유일한 말벗이던 누렁이마저 잃은 그의 슬픔을 이해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더욱더 깊게 자신의 세상으로 침잠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돌담보다 훨씬 높고 견고한 오해와 불신으로 만들어진 벽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가장 먼 섬이 되어버렸다. 오직 백구만이 그 벽 아래에서 땅속의 진실을 향해 그리고 벽 너머의 고독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울음소리를 보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박진우 씨는 낡은 찬장에서 먼지 쌓인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지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앨범의 두꺼운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안에 미영의 손때가 묻은 앨범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에 그와 아내가 같이 심은 어린 감나무 묘목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내의 품에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노란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기억 속에서 텅 비어 있던 이 집은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시의 공해와 소음이 싫다며 남편을 졸라 시골로 내려온 것은 아내 미영이었다. 손재주 좋은 진우 씨는 낡은 시골집을 꼬박 1년에 걸쳐 직접 수리했고 미영은 황무지 같던 마당을 아기자기한 화원으로 가꾸었다. 감나무를 심던 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이 나무가 자라서 우리처럼 늙어갈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해마다 열리는 감처럼 우리 사랑도 주렁주렁 열리게 해요. 누렁이를 만난 것은 그해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읍내에 나갔다 돌아오던 길. 부부는 흠뻑 젖은 종이 상자 안에서 가냘프게 울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누가 내다 버린 것인지, 어미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지나치자는 진우 씨의 말을. 마음 약한 미영이 들을 리 없었다. 여보, 제발요. 얘 좀 보세요.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못 넘길 거예요. 결국 강아지는 미영의 품에 안겨 부부의 집으로 왔다. 누렁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부부의 소박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누렁이는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녀석은 부부의 삶 그 자체의 일부가 되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감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에게 누렁이는 아들이자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시간이 흘러 젊었던 부부는 머리에 서리가 내린 중년이 되었고 강아지였던 누렁이는 눈가에 흰 털이 돋아난 늙은 개가 되었다. 그리고 감나무는 해마다 수백 개의 감을 쏟아내는 거목으로 자라났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익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아내 미영에게 병마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 잦아진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의 진단은 폐암말기라는 청천벽력이었다. 진우 씨는 목공소일도 모두 그만두고 아내의 병간호에 매달렸다. 하지만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미영의 생명은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늙은 누렁이는 한시도 미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대신 녀석은 그저 조용히 아픈 주인의 침대 발치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슬픈 눈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던 어느 늦가을 오후, 창밖으로는 탐스럽게 익은 감들이 주홍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영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괜찮아요. 당신이랑 살아서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다.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의 앙상한 손을 맞잡을 뿐이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미영은 시선을 돌려 발치에 엎드린 누렁이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창밖의 감나무를 보았다. 우리 누렁이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언젠가 내 뒤를 따라올 그날이 오면 차갑고 외로운 곳에 보내지 말아줘요. 우리 집에, 우리 마당에 묻어줘요. 저기 우리가 같이 심은 저 감나무 아래에.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지? 누렁이가 우리 정원에서 당신이랑 같이. 나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진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자 그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지엄한 약속이었다. 약속할게. 미영아,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우리 누렁이. 우리 곁에서 편히 쉬게 해줄게. 약속해. 다시 현재. 진우 씨는 앨범을 덮었다. 기억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여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마당. 감나무 아래에 작은 흙더미가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가 땅에 묻은 것이 단순한 동물의 사체가 아님을, 그곳에는 그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함께 묻혀 있다는 것을. 이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슬픔은 지독하게도 외로웠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언어를 잃어버렸을 뿐이었다.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다. 잿빛 하늘은 세상의 모든 색을 집어삼킨 듯했고 굵은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김수연 씨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백구의 애처로운 낑낑거림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녀석은 현관문 앞에 찰싹 붙어 앉아 하염없이 바깥만 내다보며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백구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딜 나가려고 그러니? 얌전히 있자. 응. 그녀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백구의 불안은 굳은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 보였다. 결국 수연 씨는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잠시라도 바람을 쐬게 해줄 요량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마당에 묶어둔 줄만 잘 확인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녀가 우산을 챙기느라 잠시 등을 돌린 그 찰나의 순간 백구는 번개처럼 그녀의 옆을 스쳐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난 며칠간 비바람에 시달린 낡은 대문 걸쇠가 헐거워져 있었던 것이다. 백구는 틈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문을 밀어 열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백구야, 안 돼. 수연 씨의 다급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우산도 내팽개치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백구를 뒤쫓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백구는 망설임 없이 옆집, 박진우 씨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목표였다는 듯 반쯤 열린 대문 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수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옆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백구는 흙탕물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감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 발을 모두 사용해 흙을 파내는 녀석의 모습은 필사적이다 못해 광적이기까지 했다. 빗물과 뒤섞인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며칠 전 보았던 봉긋한 흙더미는 이미 형체도 없이 파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낡고 색이 바랜 담요에 한쪽 끝이 드러나 있었다. 비는 그 위에 쏟아져 내리며 마치 숨겨진 진실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박진우 씨가 집 안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마당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아내와의 약속이 깃든 신성한 장소가,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가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본 그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수연 씨는 진우 씨의 그 표정을 보고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의심과 불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범행이 발각된 자의 당혹감으로 오해했다. 어르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파헤쳐진 무덤과 진우 씨를 번갈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희 개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파헤치는 거냐고요?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설마 동물이라도 못 살게 굴어서 파묻으신 건가요? 못 살게 굴려서, 학대해서. 그 단어들이 차가운 비수처럼 진우 씨의 가슴에 박혔다.
세상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더 아프고 잔인한 비난이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누렁이를 향한 애정이 저 여자의 입에서는 흉측한 범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해명을 하기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쏟아지는 비 아래 날카로운 의심과 분노에 찬 한 여자와 말 못할 고통과 절망에 빠진 한 남자.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듯 광적으로 울부짖는 개 한 마리. 모든 오해와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진실은 원지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땅 위로 드러나기 직전이었다. 수연 씨의 날카로운 비난은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박진우 씨의 귀에 박혔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리고 아내와의 애틋했던 사랑이 한순간에 추악한 의심으로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오랫동안 수연 씨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깊고 처연한 슬픔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무게에 짓눌린 듯. 오히려 소리를 지른 쪽은 수연 씨였음에도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몸을 돌렸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예상치 못한 그의 침묵에 수연 씨는 당황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도망을 쳐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비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순교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확신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주인들의 격한 감정 변화를 감지했는지 미친 듯이 땅을 파던 백구도 어느새 행동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낑낑거리며 그녀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진우 씨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마법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빗속에 멍하니 서 있는 수연 씨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빗물에 젖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소중한 시간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아서 금이 가고 해진 가죽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작은 노쏘에 방울이 달려 있어 흔들릴 때마다 희미하게 딸랑이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다. 그 옆에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이 노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세월이 흘러 같은 여인이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다 자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한결같이 어려 있었다. 진우 씨는 사진을 보고 있는 수연 씨를 향해 비에 젖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상자 안의 낡은 유품들을 향해 있었다. 이 녀석 이름은 누렁입니다. 우리 가족이었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변명이 아닌 한편의 긴 서사시였다. 아내 미영에 대한 이야기, 길에서 비에 젖어 울고 있던 어린 강아지를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식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누렁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손을 잡고 남겼던 마지막 부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누렁이, 우리 가족이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심은 감나무 아래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애절했던 약속에 대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한 남자가 죽은 아내를 향해 바치는 눈물 겹도록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수연 씨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의심과 불신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거대한 충격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눈앞에 이 고통스러운 노인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증인이었던 늙은 개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신성한 추모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끔찍한 오해로 짓밟고 더럽혔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 안의 사진과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진우 씨의 슬픔에 잠긴 얼굴, 그리고 흙탕물로 파헤쳐진 무덤을 차례로 오갔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이 칼날이 되어 이미 상처투성인 노인의 심장을 얼마나 깊이 찔렀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늦어버린 사과와 후회의 눈물만이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마당을 가득 채웠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수연 씨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녀의 흐느낌은 박진우 씨의 침묵과 땅을 파헤치다 멈춘 백구의 젖은 숨소리와 뒤섞여 눅눅한 마당을 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우 씨는 소중한 기억이 비에 더 젖을 새라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연 씨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흔적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공허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일어나시오. 비다 맞으면 병나니까. 그것이 그가 건넨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연 씨를 보지 않고 젖은 흙으로 엉망이 된 누렁이의 무덤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다가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수연 씨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한참을 더 울었다. 마치 주인의 죄를 대신 사죄라도 하려는 듯 백구가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얌전히 핥았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흠뻑 젖은 몸보다 죄책감으로 얼어붙은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팠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도 오한처럼 온몸을 파고드는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고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싶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쌀을 씻고 닭 가슴살을 삶기 시작했다. 따뜻한 닭죽.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음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툰 사과와 진심 어린 위로를 이 죽 한 그릇에 모두 담아내기로 했다. 쌀이 부드럽게 퍼지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찰 때까지 그녀는 냄비 앞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죽을 끓였다. 그것은 속죄의 과정이자 참회의 기도와도 같았다. 죽이 완성되자 그녀는 가장 좋은 사기 그릇에 죽을 옮겨 담고 쟁반에 받쳐 들었다. 문 밖을 나서려니 다시 망설여졌다.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위선적인 동정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백구가 이번에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진우 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끽 하고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서 있는 진우 씨는 아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수연 씨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들고 있는 쟁반에 머물렀다. 수연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고 기운 내셨으면 해서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혹시 몸살이라도 나실까 봐. 그녀의 사과는 두서없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울어서 붉게 충혈된 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그 표정을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가 들고 있는 쟁반을 받아들었다. 문을 닫지도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비켜 툇마루 쪽을 향해 턱짓을 했다. 들어와 앉으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진우 씨도 그 옆에 앉아 뜨거운 죽을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마당에서는 흙 냄새가 올라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백구는 두 사람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따뜻한 죽이 진우 씨의 얼어붙은 속을 덮이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수연 씨의 존재가 수년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이해와 화해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견고했던 불신의 벽에 작지만 따뜻한 문 하나가 이제 막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비 온 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이 녹아내리듯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변화는 거창한 말이 아닌 소박한 일상의 나눔을 통해 서서히 일어났다. 시작은 수연 씨 쪽에서였다. 그녀는 음식을 할 때마다 넉넉하게 만들어 진우 씨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끼니를 제대로 챙길 리 만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갓 지은 따끈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며칠에 한 번씩 그의 텅 빈 밥상을 채웠다. 때로는 백구의 목에 작은 바구니를 걸어 배달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두 집 사이를 오가는 사랑스러운 우체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진우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답게 고마움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어느 날 그는 수연 씨네 마당에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를 말없이 자신의 목공소로 가져갔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의자는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낡은 다리는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헐거워진 나사는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수연 씨가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그저 별거 아니오 라며 무심하게 손을 내저을 뿐이었지만 그의 투박한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백구는 이제 두 집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자유로운 외교관이 되었다. 녀석은 햇살 좋은 낮에는 진우 씨네 툇마루에 배를 깔고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수연 씨의 곁으로 돌아와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명랑하고 천진난만한 존재는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을 깨는 윤활유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작은 교류들이 쌓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나 텃밭 작물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화창한 오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백구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 수연 씨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저희 남편도 개를 참 좋아했어요.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던 사람이라 그런지 정이 많았죠. 책 읽는 거랑 조용히 사색하는 걸 좋아하던 선비 같은 사람이었는데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는 그녀의 모습에 진우 씨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얻었다. 우리 집사람은 꽃을 좋아했소. 마당에 저렇게 잡초만 무성한 걸 보면 하늘에서 속상해할 텐데 늘 웃음이 많고 나 같은 무뚝뚝한 사람 옆에서 늘 제잘거리며 기운을 주던 사람이었지.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자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배우자의 모습,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낸 후 찾아온 지독한 고독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보았다. 외로운 섬처럼 따로 떠있던 두 개의 슬픔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조용히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진우 씨의 집을 찾았다. 봉투 안에는 형형색색의 곽꽃, 채송화, 분꽃 씨앗들이 들어있었다. 어르신,
여기 감나무 아래 땅이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어르신 아내분께서도 꽃을 좋아하셨다면서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여기에 꽃이라도 좀 심어볼까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그 정원을 다시 가꾸는 것이 그녀의 빈자리를 더욱 아프게 헤집는 일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땅을 보며 슬퍼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기를 담아 말을 건네는 수연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감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다. 진우 씨가 단단하게 굳은 땅을 호미로 일구자 수연 씨가 그 뒤를 따라 작은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흙 속에 심었다. 그는 흙을 만졌고 그녀는 생명을 심었다. 백구는 그늘에 편안히 누워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심는 행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버려졌던 땅에, 그리고 오랫동안 겨울이었던 서로의 마음에 아주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새로운 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당의 꽃씨들은 앙증맞은 새싹을 틔웠다. 진우 씨의 거친 손길로 일군 땅을 뚫고 올라온 연두빛 생명들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편안한 동료애와 따스한 연대가 자리 잡았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비에 대한 미안함이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땅과 돋아나는 새싹들을 볼 때마다 흙탕물 속에서 파헤쳐졌던 누렁이의 무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진심으로 씻어내고 누렁이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함께 잡초를 뽑던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제가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누렁이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누렁이를 위해서 작고 예쁜 팻말이라도 하나 만들어 세워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글씨는 제법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녀의 사려 깊은 제안에 진우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누렁이를 위한 표대, 아내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지. 그 마지막을 어떻게 꾸며줄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제안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다. 좋은 생각이요.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목공소를 온전히 가동시켰다. 그는 선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아껴두었던 최고의 느티나무 판재를 꺼냈다. 비바람에도 쉽게 썩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운 빛깔을 내는 귀한 나무였다.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 사포질 소리가 며칠 동안 목공소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었다. 누렁이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수연 씨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팻말을 깎고 다듬었다. 며칠 후 그의 손에서 매끄럽고 기품 있는 나무 팻말이 완성되었다. 그는 그것을 수연 씨에게 건넸다. 수연 씨는 평생 교단에서 분필을 잡아왔던 단정한 솜씨로 하얀 페인트와 얇은 붓을 이용해 팻말에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녀는 진우 씨와 상의하여 고른 문구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우리들의 충직한 친구, 누렁이 이곳에 잠들다. 나이도, 그의 또 아닌 우리들의 친구라는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우 씨 혼자만의 슬픔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추억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완성된 팻말을 들고 감나무 아래로 갔다. 주변에는 그들이 심은 꽃들이 제법 자라 푸른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하고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팻말을 땅에 단단히 박아 세웠다. 햇살이 하얀 글씨 위로 쏟아져 내리며 반짝였다. 이제야 비로소 누렁이의 무덤은 완전한 안식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팻말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아름다운 추모로 말끔히 치유되었다. 진우 씨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솟아난 새로운 감정과 고마움에 이끌려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조금은 서툴게 손을 뻗어 곁에 서 있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다. 거친 노동으로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과 평생 분필과 책을 잡아 곱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이 맞닿았다. 수연 씨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 씨는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화려한 약속 대신 그저 맑고 진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와주어서 고맙소 부인. 그 짧고 소박한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닫힌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주어서, 자신의 깊은 슬픔을 이해해 주어서, 그리고 앙상하게 말라가던 자신의 삶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는 그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수연 씨는 그의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남은 계절들을 조용한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자는 무언의 약속이 조용히 오고 갔다. 백구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감나무에 다시 주홍빛감이 탐스럽게 열리는 가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심었던 꽃들은 마지막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마당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한때 잡초만 무성했던 황량한 땅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박진우 씨와 김수연 씨는 그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따뜻한 국화차를 담은 찻잔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다. 백구는 두 사람의 발치에서 세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평화롭고 충만한 동반자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 씨가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올해 감은 유난히 더 달고 맛있겠어요. 꽃들도 참 예쁘고요. 진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포개 세웠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는 수연 씨를 바라보며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와서 그런가 보오. 우리 집 마당에 다시 해가 든 것도, 감나무가 다시 저렇게 예쁜 열매를 맺은 것도 다 당신 덕분이오. 그의 수줍은 고백에 수연 씨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꽃으로 둘러싸인, 이제는 정원의 일부가 된 누렁이의 작은 팻말에 잠시 머물렀다. 오해와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두 늙은 연인은 서로에게 기댄 채 조용히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다. 그것은 한 편의 그림처럼 완벽하고 평화로운 황혼의 모습이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환. 여러분, 인생이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의 깊은 오해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박진우 씨의 마음에 김수연 씨라는 사람이 뒤늦게 찾아온 따스한 봄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놓쳐버린 봄은 없으셨나요? 황혼의 사랑은 청춘의 불꽃처럼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온화하고 다정하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처럼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혹은 뒤늦게 찾아온 삶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당신의 텅 빈 마당에 함께 꽃씨를 심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